오늘 제가 온 이 분위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듯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정비 사업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소형 주택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아파트가 아닌 이런 주택들 보면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주택이 과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빌라 얘기 참 많이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비하할 때 쓰는 단어들, 그냥 썼다고는 하지만 왠지 비하 느낌이 나는 단어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일본인이 우리를 부를 때 조생싱이라고 부른다거나 아니면은 또는 주변에 뭐 인종을 얘기할 때 흑인이라는 말조차도 왠지 비하 발언 같고요. 기타 등등 굉장히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우리가 부동산에서 한번 살짝 얘기를 해봅시다. 부동산에 있어서 사실 천덕꾸러기처럼 많이 천대를 받는 그런 부동산 무엇이 있습니까? 비하 발언 많습니다. 빌라 사기. 네, 빌라 사기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빌라 사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빌라의 전세로 들어가면 빌라가 역전세가 나면서 전세가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면서 결국에는 빌라를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은 사기꾼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빌라 사기는요, 빌라 소유자들은 사기꾼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결국에는 논리가 완성이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많은 부동산 중에서 빌라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할 때 좀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뭐야, 빌라 사기 당하면 어쩌려고 빌라를 보유했어 라는 얘기를 하는데, 혹시 이런 이야기 그림책인데요, 저는 아이 영유아 동화책에서 굉장히 큰 교훈을 얻게 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에 벌써 한 30년이 다 돼가는 그런 책인데요, 가끔씩 떠올리게 됩니다. 혹시 애벌레 이야기 아십니까?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전까지의 그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아주 재미있게 묘사를 했는데요, 그림은 굉장히 많으나 한 줄 한 줄씩 아주 시처럼 단편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육아하신 분들은 한 번쯤 다 접해보셨을 텐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벌레가 땅 위를 나무잎을 기어다니며 이런 자괴감을 갖습니다. 나는 말이야, 너무너무 징그럽고 못생겼어. 내가 할 거라고는 싱싱한 우리 채소에 흠집을 내는, 갉아먹고 흠집을 내서 사람들이 나를 너무 싫어해. 생기기도 꿈틀꿈틀 너무 징그럽고 말이야. 그리고 해를 끼친다는 거야. 우리의 싱싱한 농작물들을 내가 다 갉아먹어서 해를 끼치는, 나는 해로운 그런 벌레라는 거지. 이런 이야기 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실망을 하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다음 어떻게 변할까요? 이 애벌레는 그냥 그대로 애벌레로 있나요? 애벌레는 곧 우리가 알고 있는 변태를 시작합니다. 그 교통의 순간, 그 순간을 겪어야만 드디어 무엇이 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집 사면 흥아리. 이렇게 아름다운 나비가 된다는 사실, 아름답죠? 아름답다기보다 여러분, 부동산에서 누구나 한 번쯤 내가 보유하고 싶은 부동산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이게 나비가 되었다고 보면 되죠. 누구나 봐도 아름답고 나도 저렇게 훨훨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예쁜 꽃에 앉아서 맛있는 꿀도 먹고 그러는 화려한 모습으로 변신을 하고 싶겠죠. 이렇게 쓸모도 있고 아름다운 곳이 되려면 우리가 꼭 거쳐야 되는, 나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모두가 쓸모없어 보이고 그리고 징그러워하고 터부시하는 애벌레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멋진, 지금 시세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현재 한 37평 기준으로 했을 때 38억에서 4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 8년 차 정도 된 건물이기도 하고요. 본 세대는 뭐 1000세대도 되지 않습니다. 한 688세대 정도 되고, 층은 47층이 최고층의 4개의 동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을 잠깐 살펴보면서 제가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지금 이 트리마제입니다. 이 트리마제가 이렇게 들어서기까지의 과정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참 많이 데자뷰가 됩니다. 지금의 저의 주변에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곳들과 참 데자뷰가 되는 것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거죠. 항상 정비 사업 쪽에 관심을 가질 때 하는 질문,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언제쯤 될까요? 라는 말씀 많이 하시죠. 이곳도 처음에 계획이 어땠었냐 하면은 이곳은 특히나 굉장히 터부시하는 지주택이라고 아십니까? 지역주택 조합. 가장 성공 확률이 낮다고 하는 지역주택 조합입니다. 굉장히 터부시하는 정비사업 중에 최하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공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곳은 계획이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에 2004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트리마제가 탄생하기까지의 스토리라고 말씀드리면 아주 짧게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입니다. 2004년이죠. 2004년 이곳은 지역주택 조합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때 계획은 이랬습니다. 앞으로 3년 정도만 있으면 적어도 2007년에는 이곳을 분양을 하고 2010년, 3년이 더 흐르면 2010년에는 입주를 합니다. 라고요. 불과 2004년에서 2010년까지는 6년 만에 입주가 가능하다.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보통 우리가 모아타운이나 이런 것들 신통 한 6, 7년이면 입주가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일부러 거짓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본 절차대로 간다면은 그 정도로 한 7년이면 입주가 가능했던 곳이죠. 하지만 항상 우리가 변수는 있다고 말씀드렸죠. 언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으면서 부도위기가 처해지게 되었죠. 이곳에 정비업체가 부도위기에 처하면서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거, 어느 정도 입지가 이곳이 그렇게 뛰어난 곳이 아니었다. 여기가 성수 일가이거든요. 여기가 성수 일가가 아니었다면 사실은 거기에서 좌초가 되고 존치 지역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위험한 가장 사업성이 낮다고 하는 지역주택 조합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건설사들이 건설비 보장을 받지 못하는 도급 방식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사업 방식이고 그대로 존치 지역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으나 이것이 지역주택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수 일가라는 입지와 한강뷰를 본다라는 입지, 이 두 가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개가 됩니다. 이곳은 다시 재개가 돼서 2013년도에 분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입주를 하게 되는 것이 2017년도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나비처럼 급부상할 수 있는 것, 처음에는 이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고요. 우리가 보통 한 10년 안쪽이면 된다라는 거는 원래 맞습니다. 그 계획이 맞는데 중간에 이런 어떤 금융위기라든가 어떤 지역적인 상황이라든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으나 입지가 좋은 곳은 결국에는 누군가 이어받아서 가고 그렇게 아름답게 나비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지만 처음은 어떻습니까? 보잘것 없는 비하 발언이 가장 부동산에서 많이 회자되는 빌라 사기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사기꾼이 될 각오가 되어 계신가요? 집 사면 흥아리. 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소형주택에 관한 부분, 소위 말하는 소형주택 중에서도 공동주택, 빌라라고 보통 많이 말하죠. 우리가 다가구 주택도 있고 주택에 있어서는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들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되거나 주상복합이 멋지게 될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들, 정비 사업이라는 거를 노후 불량한 지역들을 새롭게 증개축을 하는 것이 정비 사업이죠. 이렇게 정비 사업이 되려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이 있어서 이 애벌레들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네.
우리 보통 단독 알고 계시죠? 뭐 단독은 뭐 굉장히 큰 건물 지분을 가지고 있고 거액도 필요한 곳이고, 그 다음에 다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한 세대이면서 그 안에 쪼갠 여러 가지 방이, 룸들이 형성되어 있지만 소유주는 하나다. 그러고 나면 연립은 요즘에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적어도 600세대 이상의 5층으로 이루어진 공동주택인데요. 아파트와 어떻게 보면 빌라의 중간 단계이죠. 많이 사라진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가장 많이 신축이 되는 것이 바로 빌라, 공동주택입니다. 빌라인데요. 보통 2종 일반 주거지에 많이 지어지지요. 한 6층 이하로 해서 지어지는 규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70평 이상부터 해서요.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발표가 됐죠. 모아타운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모아타운의 발표라고 봐야 되는데, 공모 방식 말입니다. 모아타운이 지금까지 202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요, 100곳까지 공모 방식으로 선정을 해준다고 했었죠. 특히 100곳의 공모 방식은 말이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습니다. 어떤 정부 지원금들이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많이들 공모 신청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과 몇 년 됐습니까? 2년 사이에 벌써 97곳까지 선정을 하면서 100곳을 다 채웠다. 앞으로 신청한 몇 곳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마지막 선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신청은 마감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언제요? 2024년 7월 19일 날 말이죠. 네, 이제는 더 이상 추천서를 받지 않겠다. 공모 추천을 받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또 모아타운이 선정된 곳도 거의 10곳 중에서 한 3곳만 이번에 됐지요. 지금 뭐 관악구의 난곡동이라든가 아니면 강북구의 수유동, 그리고 광진구의 자양 1동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만 발표된 것이 아니죠. 이제 모아타운이 이제 공모 방식이 끝났다고 해서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진행해오고 있는 다른 지역들, 아직 신청하지 않은 곳들 중에도 굉장히 알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시겠지만 2.0 주민 제한 방식이라는 모아타운 방식을 벌써부터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꽤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공모 방식이 끝났지만 다음에 계속 주민 제한 방식으로 추진을 이어나가겠다고 공문에 발표를 했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모아타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많아서 그에 따른 보완책들도 굉장히 이번 발표에는 많이 나왔는데요.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2024년 7월 19일에 나와 있는 공문 한번 살펴보면은 모아타운의 주민 제한 방식과 그다음에 투기 근절 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발표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모아타운을 주민 제한 방식으로 계속 후속 진행할 것이며, 하지만 이에 따른 투기 방지를 위한 방안도 같이 발표를 한다. 그래서 즉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주민 제한 방식으로 갈 때 모아타운 안에서 동의율 요건에 대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투기 방지를 위한 요건과 같이 맞닿아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제한 방식으로 해서 계속 이어나갈 것을 요청했으며, 대신 이에 따른 어떤 투기 소유 방지를 위해서 동의율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부분이라든가 불허 요건들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적어도 주민들의, 원주민의 어떤 소유주들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30년 이상 되거나 아니면은 노후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원주민들의 어떤 동의 요건이 3분의 2 이상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허한다라고 했고요. 2022년이면 모아타운이 시작되었던 시기입니다. 모아타운이 시작된 이후에 매입을 한 신규 어떤 소유주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30% 이상이 되었을 때 동의율이 이를 불허한다라고요. 너무 많이 동의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반대에 대한 또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반대하는 소유자,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들의 적어도 25%가 반대를 할 때에는 이를 불허한다. 그에 따른 또 토지 등에 대한 토지 면적이 3분의 1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불허한다라고 발표했고요. 그 이외에도 이상 기류의 어떤 거래가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또한 불허를 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 굉장히 그 전부터 있었던 거와 맞물립니다. 우리가 2023년 6월 30일 날 발표했었던 역세권
시프트 역세권 재개발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신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권리산정 기준일이 예전에는 구역 지정 입안 전까지면 됐는데 이제는 어떤 구의 구역 지정 신청만 해도 권리산정 기준일이 변동이 된다던가 하는 내용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신축에 대한 비율도 마찬가지였죠. 2023년 6월 30일 날 역세권 활성화, 역세권 재개발 부분에 있어서도 가로구역 내에 10년 이내에 신축이 15% 이상 있을 땐 그곳을 재척해야 된다 해서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새롭게 다시 역세권 재개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또 여러분, 그 전에 했었던 분들이 있으시죠? 그 전에, 그러니까 역세권 시프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2023년 6월 30일을 기점으로 그날까지 타당성 검토 신청한 구역들은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 요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모아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7월 19일 날 발표한 이후와 전후로 나뉘게 된다는 거, 잘 명심하십시오. 그 전에 이미 다 구역 지정이 된 곳들은 기존의 요건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주민 제한 방식으로 바뀌는 어떤 동의 요건이 계속해서 간다든가 2024년 7월 19일 이후에 진행되는 모아타운 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모두 다 이제는 이러한 요건들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쪼개기 부분입니다. 쪼개기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재건축과 재개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재건축 쪽에서는 2024년 1월 9일 날 발표가 났었죠. 국회법 통과를 했습니다. 특히 재건축 안에서도 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 부분이 굉장히 많은 또 사업성에 있어서 저촉이 되고 방해 요소가 된다 해서 2024년 1월 9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있었던 건축물이 변경이 돼서 또 하나의 건축물로, 그러니까 쪼개기가 돼서 건축물로 변경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런 것들은 1월 9일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쪼개기한 건축물들 상가죠. 쪼개기 상가들은 모두 현금 청산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아타운도 2024년 7월 19일 발표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도로 부지입니다. 모아타운을 진행하는 곳에서 이미 선정이 되었는데도 도로 부지를 또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물이 있지 않아도, 주택이 있지 않아도 적어도 90제곱미터 이하면은 한 30평 이하 정도 되는데요. 그런 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라는 또 규정 때문에 도로 부지에 대해서 매입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나 공유 지분으로 해서 이 30평을 10평, 5평 이렇게 작게 쪼개서 공유 지분으로 해서 나중에 한 투자자에게 일괄 매입을 하면서 프리미엄을 붙여서 매도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전략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 모아타운에서는 이렇게 도로 지분으로 되어 있는 도로 지분은 그대로 도로로 편입하거나 현금 청산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으니까 명심하십시오. 집 사면 흥하리. 이렇게 정비 사업에 대한 굉장히 많은 규제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많은 규제와 함께, 그리고 이에 따른 보완책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더 빠른 정비 사업을 위한 보완책,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면서 이에 따른 또 하나의 정비 사업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택가격 상승률을 좀 얼마 전에 보셨나요? 7월 달만 해도 벌써 서울의 평균 주택 상승률이 0.68% 정도 됐습니다. 그중에 지금 성동구가 1위를 달리는데요. 한 2.4% 이상이 되는 곳이 성동구. 그리고 2위가 바로 한 1.6%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큰 격차 1%대가 납니다. 성동구의 주택가격이 서울의 평균 가격보다, 그리고 이 가격보다도 1%나 앞서는 이유는 바로 이 성동구에 대한 현재의 가치보다는 미래의 가치가 포함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꿈틀대는 벌레처럼 굉장히 성수 일대와 함께 성동구 일대를 돌아보시면 다 못난이들처럼 오래되고 낡고
좁고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상승률이 1위일까요? 그 많은 가치를 내재했다. 바로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일부는 이미 제가 나비가 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만 또 얼마 전에 또 나왔죠. 성수 4주구가 곧 이곳이 관리계획 변경 안으로 해서 66층까지 높이 올라가는 건축물이 들어섭니다. 모두가 모든 소유주들이 한강뷰를 바라볼 수 있는 대형 평수로 고급화하겠다라는 전략인데요. 그 이외에도 성수는 많은 지역들이 계획구역과 함께 관리지역으로 해서 개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상승률 1위를 보게 되는 곳이고요. 이런 상승률 1위 지역이 중심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용성을 중심으로 그리고 강남 4구와 영등포구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정비사업 또한 이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정비사업이 가다가 멈추더라도 지역이 그 입지가 우수하다면 계속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살펴보십시오. 이미 정비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곳들은 또 가격이 너무 비싸다, 높다라는 말씀 하시고요. 한 가지 그럼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심축 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정비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가격이 너무 높아서 투자 금액이 너무 또 격차가 나기 때문에 그림에 떡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한 가지 팁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신통이나 모아타운 중에서 하다가 탈락이 되었거나 하는 곳들이 분명히 있어요. 실망하는 실망 매물들이 나오는 곳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신속통합 계획을 했는데 탈락을 했다. 성동구 안에서는 용답 2구역이 있을 테고요. 용산구 안에서는 또 우리가 역세권 시프트를 하다가 6월 30일 날에 그 많은 면적 규제와 함께 또 아예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 모아타운 2.0 방식으로 가는 청파 3가 같은 경우에도 살짝 또 실망 매물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지역들 그리고 대흥 5구역 같은 경우에도 후보지까지 갔다가 다시 1년 동안 관리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다시 거래가 시작되었는데요. 이런 곳들 그리고 그 외에도 원으로 3가 굉장히 많은 곳들이 다시 탈락을 하고 다시 재도전을 하면서 실망 매물들이 꽤 많이 중심축이지만 저렴하게 초창기에 나왔습니다. 탈락되자마자 바로 그곳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 관심 지역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중심축을 말이죠. 이렇게 바로 굳건하게 올라가고 있는 이 지역들이 바로 이런 중심축이라는 것들. 애벌레 일대 너무 터부시하지 마십시오. 찬란하게 그 날개를 펴고 훨훨 창고를 향해 날아갈 나비가 될 곳이기 때문입니다.